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전 세계에 있는 은을 몽땅 사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조차 어려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 초 은값이 하룻밤 사이에 폭등하고 사람들이 집안의 은숟가락을 녹여 팔기 위해 보석상 앞에 줄을 섰던 기이한 사건. 이 모든 것이 단 두 명의 형제,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은이 절반을 통제했던 남자들. 오늘 우리는 헌트 형제라 불리는 이 전설적인 투기꾼들의 이야기를 통해 탐욕이 어떻게 한 시대를 뒤흔들고 결국 파멸로 이끌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현재 은시장이 상황은 어떤지까지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헌트 형제의 이야기는 그들의 아버지 H들 헌트로부터 시작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텍사스의 황량한 유전에서 H들 헌트는 상상하기 힘든 부를 쌓아 올립니다. 그의 자산은 당대 석유왕 록펠러에 비견될 정도였죠. 정치적 영향력도 막강해서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전설적인 괴짜 같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1970년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관리하던 아들 넬슨 벙커 헌트와 윌리엄 허버트 헌트, 이들은 당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 오일 쇼크, 그리고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달러 가치는 끝없이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형제는 현금 자산이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으로 향했습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 말이죠. 그 중에서도 금보다 시가총액이 작고 움직이기 쉬운 은이 형제의 거대한 야망을 자극했습니다. 1973년부터 헌트 형제는 본격적으로 은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장 전체를 코너링, 즉 매점매석하여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었죠. 이들은 대규모 은 선물 계약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헌트 형제는 영리하게도 만기, 도래시 현금을 받는 대신 실물 은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유통되는 은이 공급량을 급격히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창고에서 인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와 손을 잡고 인터내셔널 메탈 인베스트먼트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 전 세계의 은을 더욱 공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 들어온 은은 무려 2억 운스, 당시 전 세계 민간 은 보유량이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헌트 형제의 압도적인 내집은 곧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1979년 초 온스당 6달러 수준이었던 은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1980년 1월 은값은 무려 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800%에 달하는 경이로운 상승률이었습니다. 1979년 6달러에서 1980년 50달러까지 8배 이상 폭등한 것이죠. 은값 폭등은 사회 전체의 관기를 불러왔습니다. 유명 보석상인 티파니 앤 코는 뉴욕타임스에 은값이 너무 올라 장사를 할 수 없다, 헌트 형제를 비판하는 광고를 냈고, 사람들은 집안에 있던 은수저, 은그릇, 은화 등 모든 제품을 팔기 위해 보석상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은을 노린 강도 사건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계도 비상이었습니다. 코닥과 같이 은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며 존립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헌트 형제는 앉은 자리에서 수십조 원의 평가 이익을 거두며 세상의 왕이 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탐욕은 미국 정부와 금융 당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은값 폭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실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자 규제기관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1980년 1월 21일 거래소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은 선물 시장에서는 새로운 매수 계약은 금지하고 오직 매도 계약만 허용한다. 이른바 실버룰이라는 시장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였습니다. 빚을 내 은을 사들였던 헌트 형제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에게 은 투자 목적이 대출을 전면 차단하도록 지시합니다. 마진 콜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빌릴 길이 막힌 헌트 형제는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1980년 3월 27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바 실버 목요일입니다. 은값은 하루 만에 온스당 50달러에서 10달러대로 폭락했습니다. 헌트 형제는
빌린 돈을 갚으라는 수십억 달러의 마진콜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는 며칠 사이에 현재 가치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1988년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넬슨 벙커 헌트와 윌리엄 허버트 헌트는 개인 파산을 신청합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시장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려 15억 달러의 벌금과 함께 평생 선물 거래가 금지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넬슨 헌트는 훗날 그저 자산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시장과 정부는 그들의 탐욕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헌트 형제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가졌더라도 시장 전체와 정부의 규제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리한 레버리지와 시장 독점 시도가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은값은 그 후 20년 넘게 온스당 5달러 수준에 머물며 수많은 투자자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트 형제 사건 이후 약 45년이 지난 지금 은 시장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현재 은은 산업용 수요와 투자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금속입니다. 차기 연준의장은 강달러 지지자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해서 금일 은이 하락을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끼네 페이지입니다.